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처럼 한국 믿었어야 했는데. 2. 이란 대통령 눈물 흘리며 한국의 용서 요청. 3. 후쿠시마 일본 로봇이 전송한 마지막 장면 전 세계 경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드 2추기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매체 224. 노르웨이 언론 2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의 추가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 2위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영 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 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수 내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2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노코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점이영 25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섭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내분의 말대로 K2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2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2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2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로켓포와 헬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 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2A4 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2A사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2 페타리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2 페타리터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 기체에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2 페타리터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2 전차 KE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에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 단가 등을 이유로 K2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넣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자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의 공동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라매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 무장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라매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2와 천무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 위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행패를 부렸던 이란의 행동 그 이면에는 한국에 묶인 이란의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하기만 했던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란의 약점인 동결 자금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란은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란은 한국을 향해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죠.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이란 외무장관인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나서며 그동안 답답했던 이란과 미국 두 국가 사이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이란과 미국이 두드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핵 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핵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분노한 이란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두 국가는 냉랭한 사이를 유지했죠. 이란은 과거 이란 제국 시절부터 미국과 좋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 이란 주변 국가를 포섭 군사기지를 세우며 이란을 압박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란이 능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개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미국의 무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진 못했기에 이란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죠. 자연스럽게 이란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미국 몰래 이란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해 실험을 진행했죠. 하지만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 핵 개발을 눈치했고 이에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총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들어가자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서명을 했습니다. JCPOA는 이란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맺은 경제제재 해제 협정입니다. 13차에 걸친 실무 협상 끝에 겨우 타결된 것으로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끝자로 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핵 개발 관련한 제재의 해제와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을 내세웠죠. 이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을 내려놓기로 약속한 협의를 미국이 바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란은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강력한 반미 국가로 남았죠. 대화할 일이 있어도 유럽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런 이란을 곱게 위해줄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요. 바로 이란의 국영은행과 국부편들을 제재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란의 자금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국은행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에 묶어둔 이란의 엄청난 돈이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업장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죠. 한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란과 주요 교역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왔죠. 이란이 한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한 것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간섭하면서 이란의 돈 70억 달러가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8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란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돈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은 요지부동으로 동결을 풀어줄 수 없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한국케미호 납포 사건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케미호를 납치.
이란의 반타르 아바스 항에 억류되어 한국 선원들이 장기간 억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뒤에는 이란 정부의 입김이 닿아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결국 오랜 협상 끝에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우리 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납치 배경에는 한국을 협박해 동결된 자금을 풀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명백했죠. 납포에 이어 이란은 한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한국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지만 실은 한국을 협박해 동결 자금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란의 협박에도 북구하고 동결 자금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향해 한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사실 한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라 볼 수 있죠. 이들 사이에 끼어 한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한 번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이 동결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인데요. 8조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단연간의 경제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핵 함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서서히 혐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결 자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은 유엔 분담금조차 낼 돈이 없어 연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정도였는데요.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약 220여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죠. 이번 대납은 이란이 한국 정부에게 사정한 끝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결 문제에 대해 미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하지만 우회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한국을 떠올린 것이죠.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이란을 대신해 8조에 가까운 금액의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현재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이란 고위 관계자와 한국 관료들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제만 덕분에 한국이 8조라는 돈을 손쉽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한국이 관리하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럴 수 없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핵 합의를 둘러싼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체결해야 할 청구서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한국과 소송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73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이란 고위 가문인 다야니가 위 문제가 겹치면서 이란 역시 미국의 제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죠. 다야니가는 2010년 한국 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다야니가는 국제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국제 분쟁을 판결하는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다야니가에게 73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한국은 이란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지불하는 배상금도 이란에게 유역이 되는 행위라 판단한 미국은 이조차도 이란에게 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이 8조 원을 관리한다면 다야니가는 한국으로부터 73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 동결된 이 시점에서 이란 돈을 관리하는 대리자인 한국이 다야니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하자도 없기 때문이죠. 다야니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에 압박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야니가는 이란의 오래된 명문가로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다야니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협박에 꼼짝없이 일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한국에게 겁없이 행패를 부렸다가 8조라는 돈을 한국에게 자발적으로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란은 분을 사귀질 못했다고 하죠. 이란은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관리라면 이란의 제한적인 돈 사용을 허락해 줬기에 한국은 거리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동안의 수모를 갚게 된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철저히 갚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 실현회.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재해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 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재해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KAIST가 만든 휴보였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겨룬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여보낸 게 미국 아이로봇 사이 군사 로봇 팩봇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2개의 문 중 2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초청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홈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일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 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는 1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선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남용기 내부에 배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배명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폐로 안에서 고장 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전가령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위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남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530 시버트 SV에서 최고 650 시버트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량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0W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 시버트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 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km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재해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 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해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봇 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